MK 울트라 프로젝트 서울경제 2010년 4월 12일 1953년 4월 13일 CIA의 MK 울트라 프로젝트 시작 명령이 떨어졌다. 앨런 덜레스 CIA 국장이 야심작으로 추진했던 이 프로젝트의 요지는 인간 정신 조종. 미국이 신문이나 회유에 약물을 처음 사용한 시기는 2차 대전부터 종전 후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체 실험 자료와 기술진을 넘겨받은 미국은 비밀리에 실험을 이어나갔다. CIA의 조직을 크게 확대하려던 신임 덜레스 국장은 이 프로젝트 확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름에 MK가 들어간 것 자체가 초특급 사안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1970년대 초반까지 계속된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44개 대학과 12개 병원, 3개 교도소가 달라붙었다. 하부 프로젝트 149건을 수행하는 예산도 수천만 달러가 들었다. 비밀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져 의회의 특별조사가 시작되자 CIA는 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했으나 부분적으로 드러난 진실은 1976년 포드 대통령의 특별 사과를 이끌어냈다. 피해자는 얼마나 될까? 캐나다는 1984년 희생자 127명의 가족에게 각각 10만 달러씩 보상금을 지급했다. 미국에서는 피해조차 비밀이다. 갑자기 13층 빌딩에서 뛰어내린 한 희생자의 유가족에게 73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정도가 밝혀졌을 뿐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끝났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CIA 직원들의 내부 폭로가 잇따랐다. 정신조종 기법이 민간 기업에 전수되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활용됐다는 보도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약물과 전파로 사람을 조종하려 들지도 모를 일이다. MK 울트라에서 MK가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 그런 설이 있어요. 컨트롤은 신기하네. 약간 독일어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마인드 쉽게 알아들을 수 없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일설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manufactured killer, 생산된 암살자 뭐 이런 거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 중공군이나 그 북한군의 포로를 잡힌 미군들 중에 공산주의자가 된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일종의 포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IA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산 진영의 세뇌 기술이 장난 아니네? 엄청나구나. situations where there was a mere absence of things happening. 야, 우리가 소련한테 지면 안 되지. 그래서 미군하고 CIA는 그때부터 세뇌 실험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아하.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인이나 그들의 내부인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이거만큼 최고의 심각한 전력이지. 더 끔찍한 게 뭐냐면 여기 실험 대상 중에 어린애들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그 피해자들은 아까 청문회 증언했던 그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처음 실험을 당한 게 4살 때예요. 아까 그 안경 끼신 분? 여자분. I'm Christy Nicola, born July of 1962, rendering me 32 years of age. The first significant memory took place at Kansas City University in 1966. Don Ebner took me there by plane when my mom was out of town. 자신이 실험당하는 줄도 모르고 LSD에 그 어린 나이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출된 거죠. 마약에. 오 마이 갓. 왜냐면 저렇게 깨닫고 증언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이 LSD 사용한 거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세뇌하는. 그래서 서브 프로젝트로 54개 프로젝트들이 있었고 세뇌를 하기 위한 전기, 빛, 음향, 방사능까지 방사능까지?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엄청나게 잔인한 방법을 많이 썼다고 해요. Whenever physically possible, I snuck into his office and found files with reports and memos addressed to CIA and military personnel. 용감하다. I was caught twice, and Dr. Green ruthlessly used electric shock, drugs, and hypnotic techniques to make me feel crazy and suicidal. 오, He failed, but I've had to endure years of constant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pain, even to this day.
와. 저게 다 폭로가 된 거네요. 그쵸. 청문회를 통해서. 청와를 통해서 그 폭로가 되고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50년대 행정부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인정을 한 거네요. They fail both the test of our national values and the test of humanity. Offers a sincere apology to those of our citizens who were subjected to these experiments, to their families. CIA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네요. 그쵸. 그렇지. 어. 자, 보세요. 환자들이 어떤 병원만 가면 이상해져서 돌아와. 어떤 사람은 가족을 몰라보고, 누구는 말하는 법을 잊었다고 말하고, 오 마이 갓. 하루아침에 걷는 법까지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까지 생겨요. 그래서 논란이 커지니까 미국 의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엄청난 더 충격적이고 끔찍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CIA가 마약, 전기 충격 등을 이용해서 사람을 세뇌하고 조정하는 심리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실험했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사찰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상태가 됐느냐를. 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더 봅시다. I was in what looked like a laboratory and there seemed to be other children. I was strapped down, naked, spread eagle, on a table, on my back. Dr. Green had electrodes on my body, including my head. He used what looked like an overhead projector and repeatedly said he was burning different images into my brain while a red light flashed aimed at my forehead. 이거는 팩트입니다. 음모론 아니에요. 예. 1995년에 미국 청문회 증언 내용이에요. 95년. 와, 95년? 거짓말 같은 이 실험의 이름은 MK 울트라 프로젝트. Operation Midnight Climax is part of a larger top-secret CIA program called MK Ultra. The goal: learn how to control and even reprogram people's minds. 특히 충격 오브 더 충격하면 바로 이겁니다. 1951년 8월 16일 프랑스 봉생 에스프리 주민 수십 명이 일제히 미쳐버렸다. 끊임없는 환각과 환장. Je suis un avion. 뛰어내렸습니다. 무려 7명이 사망한 초유의 사건. 그런데 놀랍게도 수사 결과 이들은 같은 빵집에서 빵을 사 먹었고 그 빵에는 강력한 마약 LSD가 들어있었다. 과연 빵에 LSD를 넣어 사람들을 미치게 한 범인은? 이 빵집에 LSD라는 환각제를 넣은 바로 그 팀은 누구? CIA입니다. CIA. 그 정부의 국가기관 아닙니까? 좋은 일만 하는데 아니에요. LSD를 빵에 넣은 게 바로 미국 정보기관 CIA였습니다. 위험한 그런 마약 물질을 왜 빵에다가 넣었을까요? 그것도 CIA가. 그게 당시 CIA가 하던 실험 MK 울트라 프로젝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안 나오면 안 되지. 이게 안 나오면 안 돼. 이 실험의 목적이 인간 세뇌. CIA가 1950년대부터 1973년까지 20년 동안 진행을 했던 MK 울트라 프로젝트. 인간을 세뇌시켜서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데 목적을 둔 CIA 최악의 실험이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로 벽 넘어 사람을 투시한다. 테크홀릭 2015년 11월 3일 MIT 연구팀이 와이파이 전파를 이용해 벽 너머에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투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실루엣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MIT 컴퓨터과학인공지능연구소는 지난 2013년 와이파이 전파 변화를 통해 벽 너머 인간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발표한 바 있다. 2년이 지나 이 기술을 발전시켜 인체에서 반사되는 와이파이 전파를 바탕으로
벽 너머 사람의 실루엣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선 주파수 캡처라고 불리는 장치는 인간의 손을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정확도가 높다. 또 여러 번 측정해 사람의 와이파이 실루엣을 기억하게 하면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실험 결과 무선 주파수 캡처는 15명을 대상으로 90% 가까운 정확도로 식별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실험에서도 인간의 손이 공중에서 움직이는 동작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었다고 한다. 손 움직임 추적 정확도는 2.5cm 정도였다고 한다. 전 MI5 요원 베리트로어는 영국 정보기관에서 일한 물리학자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휴대폰과 와이파이 기술에서 전자 스모그, 스칼라파와 마이크로파 방사의 엄청난 위험에 대한 비밀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는 정보기관이 어떻게 마이크로파를 오용하여 사람들의 신체, 심지어 뇌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힙니다. 그들은 몸의 모든 곳과 질병, 심지어 심장마비와 모든 형태의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을 읽고, 바꾸고, 당신의 기억을 감시하고, 바꾸거나 지워서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상 개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간을 완전히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개골에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쉽습니다. 보이스 투 스컬, 머릿속의 음성은 정신질환이 아니라 현대 기술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말 미 중앙정보국 CIA 요원 마크 폴리모로 폴러스 씨는 임무 수행을 위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It was a trip I certainly regret taking because in the middle of the night in early December 2017, I woke up. I had an incredible case of vertigo, tinnitus ringing in my ears, and I felt very sick. 처음에는 식중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Examined by the U.S. government doctors, and they did take a look and see if I looked somewhat similar to those who had been affected in Havana. 아바나 신드롬이라고 이름 붙은 기이한 증상은 지난 2016년 쿠바 수도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 처음 나타났습니다. 이명과 극심한 두통,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을 20여 명이 호소했습니다. Their symptoms really compelled us to look at what we call advanced neuroimaging. 피해자들의 뇌를 심층 스캔한 결과 현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 같은 사태의 배후로 러시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When I served in Moscow back in the 70s and 80s, we had a very similar attack directed against us where our embassy, our personnel were being bombarded by microwave radiation. 이런 증상에 러시아가 연관됐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나온 미국 국립과학재단 보고서는 무선 주파수에서 나오는 파장과 에너지가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뉴욕타임스는 아바나 신드롬 환자가 13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앞서 이 문제를 적극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사 작업은 CIA뿐 아니라 국방부와 국무부 등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일정이 3시간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의 미국 대사관 직원 2명의 아바나 증후군 증상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동남아 순방 중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출발이 수시간 지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싱가포르 방문 일정을 마치고 베트남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출발이 3시간 늦춰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관은声明을 내고 건강 관련 이례적 사건 때문에 출발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 관련 이례적 사건은 미국 정부가 아바나 증후군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해온 용어입니다. 미 MBC 방송은 최소 2명의 베트남 대사관 직원이 아바나 증후군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직원은 지난 주말 사이에 대사관이 아닌 집에서 아바나 증후군 때 나타나는 음파와 관련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은 미국의 해외 공간 직원들이 현기증과 편두통을 호소하는 증상으로 2016년 쿠바 수도 아바나의 대사관에 근무하던 직원에게서 처음 보고돼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콜롬비아 방문을 앞두고 현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아바나 증후군을 호소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 콜롬비아 미국 대사관에서 아바나 증후군을 겪은 사례가 최소 2건이 확인돼 대사관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현기증과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는 아바나 증후군은 쿠바 아바나의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처음 증상을 겪은 뒤 이 같은 명칭이 붙었고요. 중국과 독일, 베트남 등지에서 일하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같은 증상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해외 주재 미국 공무원들이 두통과 청력 이상 등을 호소하는 괴 질환,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도 의심 증상이 발생했었는데요. 지난 1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콜롬비아 방문을 앞두고 현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아바나 증후군을 겪어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 5년간 200여 명의 미국 해외 대사관 직원들이 증상을 호소한 아바나 증후군의 원인으로 고주파 에너지 공격을 지목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은 극초 단파 공격. 미국 3년 전 원인 알고도 숨겨왔다. 조선일보 2021년 10월 26일 원인 모를 두통, 이명 증상, 에너지 공격을 원인으로 규정. 의심 증상 정밀 검사하고도 의회에 숨겨. 미 국무부가 최근 전 세계에서 미 정보요원 및 외교관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의 원인 요소로 고주파 에너지 공격을 3년 전 지목하고도 이를 외부로부터 숨겨왔다는 피해자 폭로가 나왔다. 아바나 증후군이란 원인 모를 두통, 이명, 어지러움 등을 동반하는 증세다. 2016년 쿠바 수도 아바나에 근무 중인 미국 외교관들에게서 처음 발견됐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쿠바 괴질이라고도 불린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200명이 넘는다. 미국 외교관들은 극초 단파 공격을 당했다. 경향신문 2018년 9월 2일 프레이 효과와 유사한 증상. 극초 단파는 파장이 극단적으로 짧은 전자기파다. 라디오 방송 등에 이용되는 장파는 파장의 폭이 1.6km에 달하지만 극초 단파는 파장의 길이가 30cm에서 2.54cm 정도에 불과하다. 극초 단파 레이더 등은 물론 전자레인지 같은 일반 가전 제품 등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때문에 2018년 1월 상원 청문회 당시까지만 해도 극초 단파 무기 공격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 일리노이주 주립대의 제임스 린 교수가 극초 단파를 인간의 머리에 집중시켜 방사할 경우 프레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놓으면서 연방정부 조사관들도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외교관들이 호소한 소음의 형태나 증상들이 프레이 효과의 증상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프레이 효과는 인간의 뇌가 특정 조건에서 극초 단파를 일반 소리처럼 인식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앨런 프레이 박사가 1960년 발견했다. 당시 프레이 박사는 극초 단파가 안전 기준보다 160배가량 강할 경우 음파 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망상은 소음뿐 아니라 메시지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시 구소련은 이 가설을 토대로 마인드 컨트롤 무기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도 최근 극초 단파를 이용해 특정 단어나 메시지를 인간의 뇌에 주입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유럽 국가 상당수도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뇌의 청각 피질에 영향을 주어 해당 사람이 속기와 8번 뇌신경인 청신경을 거치는 일반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극초 단파를 이용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코넬 대학의 생물학자 앨런 프레이 박사에 의해 처음 확인되었다. 그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청각 장애인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과 청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미 대사관 직원, 아바나 증후군, 극초 단파 무기, 희습 가능성. 동아일보 2020년 12월 7일 쿠바와 중국의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미 외교관이 겪은 두통, 어지럼증 등이 극초단파 공격에 의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국립과학공학의학원 측이 밝혔다. 최근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지역인 인도 북서부 라다크에서도 중국군이 극초단파 무기로 인도군을 공격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극초단파를 이용한 공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5일 미 국립과학공학의학원 소속 19명의 전문가는 국무부 요청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쿠바 아바나와 중국 광저우, 상하이 주재 미 대사관 직원이 겪은 신경계 이상 증상이 극초단파 무기 공격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며 휴대전화 등 일상에서 나오는 전파의 영향이 아닌 의도적으로 전파를 쏘았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극초단파는 전자레인지에 사용되는 짧은 파장의 전파로 좁은 공간에서 특히 효과를 발휘한다. 2016년 12월 쿠바 하바나 미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직원과 가족 40여 명은 갑작스럽게 두통과 환청,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이후 아바나 증후군으로 명명된 이 정체불명의 증상이 2018년 5월 중국 광저우와 상하이 주재, 미 외교관 및 가족 15명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 공격 당시 이 두 곳을 찾았던 미 CIA 당국자들도 비슷한 증상을 경험했다. 뉴욕타임스는 보고서가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러시아와 옛 소련이 고주파 기술에 관해 중요한 연구를 했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며 러시아 소행설을 제기했다. 소련은 1970, 80년대 모스크바의 미국 대사관을 극초단파로 공격한 전력이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 사건을 처리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처 방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바나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는 대사관 주재 직원을 줄인 뒤 미국 내 쿠바 외교관을 추방하는 등 곧바로 보복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일부 직원의 개별 건강 문제로 취급하며 파장을 축소시키려 애썼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외교관들 괴롭힌 아바나 증후군. 전자기파 때문일 수 있다. 패널 결론. 해외 개입설 힘 받나. 경향신문. 2022년 2월 3일. 해외에 파견된 미국 정보요원과 외교관들이 수년 동안 호소해온 아바나 증후군의 잠재적 원인으로 전자기파 등 외부 에너지 요인을 지목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 언론들이 2022년 2월 2일 보도했다. 아바나 증후군은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러움증, 구토, 이명 등을 동반하는 증세다. 패널의 결론은 앞서 미 CIA가 환경의학적 요인에 무게를 두어 잠정 조사 결과를 낸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이번 보고서로 인해 외국 개입설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정보당국이 과학, 의학, 공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패널은 지향성 에너지라고도 알려진 전자기파 에너지가 아바나 증후군을 잠재적으로 야기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5일 극초단파 무기가 아바나 증후군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미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의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결론이다. 패널은 이를 일으킨 특정한 국가나 기기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패널 보고서는 최근 CIA가 아바나 증후군이 러시아 등 적성 국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 지은 것과 대비되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달 중순 CIA는 아바나 증후군의 대다수가 환경적 요인, 의학적 조건, 스트레스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 등 해외 세력 연루설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아바나 증후군 피해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패널은 증세가 특정 장소와 연관되어 나타나고 여러 증세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집단 히스테리나 스트레스 등 사회심리적 요인과 아바나 증후군 간의 상관관계를 부인했다. 뉴욕타임스는 CIA와 패널의 결론 사이에 긴장이 존재한다며 패널 조사 결과로 적대적인 외국이 아바나 증후군을 일부 야기했다고 보는 피해자나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해외 세력의 공격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CIA도 최소 수십 개에서 100개에 이르는 원인 불명 사례에 대해선 외국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았다. 특정한 나라가 미국 외교관들을 해칠 의도로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하지는 않았더라도
해외 적대 세력이 소수의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아바나 증후군은 2016년 쿠바 수도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들에서 처음 보고됐다. 이후 70개국 이상에서 수백 명의 미국 정보 요원이나 외교관, 가족들이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 바이든, 아바나 증후군 피해자 지원법 서명. KBS 뉴스 2021년 10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아바나 증후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한 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례적 건강상 사건을 겪고 있는 미 정부 인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아바나법에 서명해 기쁘다면서 이 사건 대응은 행정부의 최우선순위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신경계 공격으로 고통받는 미국인 피해자 지원법으로도 불리는 아바나법은 해외 주재 근무 중 원인 모를 현기증과 두통, 피로, 메스꺼움, 인지장애 등을 겪게 된 미국 외교관들을 지원하는 법입니다. 상하원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은 미국 정부가 이들에게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 CIA와 국무부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은 2016년 쿠바 수도인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게서 처음 보고돼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200명이 넘는 외교관들이 유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아바나 증후군의 배후로는 러시아가 지목되기도 했으나 미 당국이 이를 공식화한 적은 없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좀비 레이건. 데일리메일 온라인 2012년 4월 1일. 푸틴, 희생자 중추 신경계 공격 좀비 총으로 적을 표적으로 삼는다.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 수 있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사이코트로닉스 총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중추 신경계를 공격할 미래형 무기는 국가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적들과 아마도 2010년대 말까지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항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자레인지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전자기 방사선을 사용하는 총을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도구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첨단 무기 시스템은 사실상 핵무기와 비슷할 것이지만 정치 및 군사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국방장관 에나톨리 서드코프는 슈퍼무기의 도입 계획을 조용히 발표해 푸틴 대통령 당선자의 눈에 띄지 않는 선거 공약을 이행했습니다. 서두코프는 직접 에너지 무기, 지구 물리학 무기, 파동 에너지 무기, 유전자 무기, 정신전자 무기 등과 같은 새로운 물리학 원리에 기초한 무기 개발은 2011에서 2020년 국가 무기 조달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기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12월 이전에 새로 신설된 국방고등 연구계획국에서 작성될 예정이다. 전자기 무기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 이후 미국과 러시아에서 비밀리에 수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푸틴이 미국인의 행진을 가로챈 것 같습니다. 러시아 총의 정확한 세부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연구는 저주파 파동이나 비미 뇌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고 제안과 명령을 누군가의 사고 과정에 직접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용량의 마이크로파는 내부 장기의 기능을 손상시키고 행동을 통제하거나 심지어 피해자를 자살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군사예측 센터의 책임자인 에너톨리 차가록은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무기입니다. 무리를 흩어지게 하는 데 쓰이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자 그의 체온은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에 던져진 것처럼 즉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 특수 부대원들도 이 무기에 거의 대처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효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년 전 러시아 해외 정보기관 GRU의 전소령이 MI6의 그러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주장을 한 후 스코틀랜드에서 사망했습니다. 43세의 세르가이 세리크는
자신이 매트릭스 영화보다 몇 배 더 강력하다라고 말한 무기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리크는 2010년 3월에 그의 아내와 의붓 아들과 함께 글래스고 타워 블록에서 추락한 후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자살로 추정되었지만 그의 가족은 반칙이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어젯밤 국방부는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뇌파 조종의 적군 무력화 노린다. 조선일보 2021년 12월 18일 중국이 개발 중인 두뇌 조종 무기는 미 상무부는 16일 중국 군사과학원 산하연구원 1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두뇌 조종을 포함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군과 민간이 결합해 유전자 조작, 인간 능력 향상, 뇌기계 인터페이스 같은 최첨단 생물공학 기술을 군사적인 목적에 활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2015년부터 뇌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가동하며 두뇌 조종을 무기화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이 두뇌 조종뿐 아니라 안면 인식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도 군사 목적과 소수민족 탄압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중국이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과학기술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뇌파로 생각 읽고 감정 제어.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 인터넷판인 중국군망은 2018년 대내피질에서 미래에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사람의 뇌파는 지문처럼 유일무이한 것이고 뇌파 데이터를 특정 시스템으로 번역하면 시각, 청각, 언어, 감정 등을 읽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 기사는 방대한 뇌파 데이터를 분석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자파 등으로 신호를 보내 인간의 감정 상태를 본인도 모르게 바꾸는 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 국영신화통신은 2019년 전자파와 빛이 두뇌 조종의 매개가 된다고 보도했다. 사람의 뇌파를 읽어 감정과 생각을 파악하는 기술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이미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람의 뇌파는 특정한 생각이나 동작을 하려고 할 때 특정한 주파수를 나타내는데 이 패턴을 전개 신호로 바꿔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생각을 읽는 것은 물론 로봇이나 드론을 원격 조종할 수도 있다. 주로 사지마비나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로봇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활용하는 기술인데 중국이 이를 군사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바이오 기술로 영화 캡틴 아메리카의 주인공 같은 슈퍼 군인을 만들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엘사카니아 연구위원은 작년 1월 발표한 학술 논문에서 중국은 두뇌의 반응 메커니즘을 분석해 군인들의 반응 속도를 높이거나 생체 기술을 통해 군인들의 반응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신체 능력 강화를 위한 여러 생체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에poch타임스 2020년 9월 11일 24시간 사람의 목소리가 들린다. 중국 당국에 의한 전자괴롭힘의 공포. 중국 관영 매체 신화통신은 2019년 1월 15일 중국 국방공보에서 군사 목적의 전자괴롭힘에 대한 기사를 재인쇄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뇌 과학기술은 무제한의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현대 전장에서 지능형 전자괴롭힘 무기의 연구개발 및 운영에 사용, 산무, 무인, 무형, 무성 전쟁의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적혀 있다. 기사는 또한 전자괴롭힘의 무기 목적은 적의 육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의 의지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파멸시킨다에서 조종하여 지배한다로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전자괴롭힘 기술에서는 인간의 뇌의 칩을 내장할 필요 없이 전자파, 광선, 음파, 냄새 등을 매개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 20년 넘게 자국민 대상 뇌 조종 실험 적군 마비 노린다. 에포크 타임스 2022년 2월 23일 과학기술로 타인의 뇌를 조종한다.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중국에서는 실제 상황이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의학연구원이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다. 어느 정도 연구 성과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군사의학연구원과 산하연구원 11곳을 제재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중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뇌조종 무기를 비롯한 바이오 기술을 활용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에 뇌조종 무기를 언급한 것이다. 2008년 방송된 중국의 관영 언론 CCTV 군사 채널 군사과학기술 프로그램 제44회에서 베일에 쌓인 뇌조종 무기를 소개한 바 있다. 프로그램에 의하면 비밀리에 선택된 실험 대상자는 모두 뇌조종 무기가 발사하는 방사성 생물화학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시간이 길어지면 실험 대상자는 정신착란 증세가 일어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중공의 뇌조종 실험 피해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쓴 종이를 든 왕하 이방 씨. 정규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려 대학교 졸업식 사진을 첨부했다. 중국 장시성에 거주하는 왕하 이방 씨는 2020년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2008년부터 중공의 뇌조종을 당해왔다고 호소했다. 왕 씨는 2008년 현지 공안부서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실명으로 고발했다. 그 결과 왕 씨는 불법 구금, 구타, 협박 복수에 시달렸고 고의적인 차 사고까지 당했다. 그때부터 그는 24시간 내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을 떠들면서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베이징 대형 병원인 세호의원 의 MRI 검사 결과와 베이징 대병원 뇌 CT 검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자신은 뇌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없다고 설명했다. 두 병원 모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이다.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도 환청에 시달리던 왕 씨가 뇌조종이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인터넷에서 자신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수만 번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20대 때부터 환청이 들렸다는 시차오 씨는 6년이 넘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가 없었다면서 정보 실험을 의심하게 된 근거로 인터넷에서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들었다. 피해자 모임 대표 충모 씨는 지난 2019년 에포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부터 중국 전역의 피해자는 24개 성, 정부, 공안청, 국가안전청에 집단 신고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국가 차원의 신고를 6회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 씨는 현재 모든 기관은 이 일을 무마하려 하고 있으며 다수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갇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5월 중국 광둥성 동관에 모여 항해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시민이나 언론의 호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일단 알리는 것부터 꾸준히 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중공의 뇌조종 무기 연구. 뇌조종 무기의 존재는 피해자들의 주장만은 아니다. 중공은 최소 20년 동안 뇌조종 무기를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중공해방군 군사의학연구원 산하연구원에서 의식조종 무기 및 행위에 관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의하면 의식조종 무기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정서, 잠재의식, 꿈 등으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 연구원들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의 중점은 인간의 공격 행위를 유발하는 정서적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개발될 공격형 무기의 총알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6월 중공 언론 해방군보는 미래의 전쟁은 베네피질에서 시작될 것이다라는 기사를 발표했다. 2019년 1월 중공의 관영 언론 신화사가 전제한 중국 국방부의 기사 뇌조종 무기의 승리 비법은 이른바 뇌과학기술의 거대한 군사적 가치를 설명했다. 신문은 뇌과학기술은 무인, 무형, 무음의 산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뇌조종 무기를 사용하는 목적은 적군의 육체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한 새로운 뇌조종 기술을 언급했다. 사람의 대뇌에 칩을 심어 넣을 필요 없이 전자파, 광파, 음파, 심지어 냄새를 뇌조종의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뇌조종 무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방어 기술도 개발해 미래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뇌조종 무기, 적군을 마비시키는 새로운 전쟁 방식 예고. 수많은 피해자를 잃으면서 20년 넘게 진행해온 뇌조종 연구는 중공이 첨단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쟁 방식을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설명한다. 미국 국방부 2021년 11월 발표한 2021 중국 군사력 보고에 의하면 중공은 지속해서 집단지능의 소모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우주대항, 인지통제 행동을 기반으로 한 지능 전쟁 등과 관련된 차세대 작전 전략을 탐구해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해 12월 군사 패권의 미래라는 제목의 2019년 중공 해방군의 보고서 3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입수된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은 적군을 정복하는 동시에 필요한 무기를 감량할 수 있는 무기를 찾고 있었다. 이런 무기는 적군을 정신적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중공군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한다. 보고서는 또한 전쟁은 이미 적군의 신체를 파괴하는 것에서 적군을 마비시키고 조종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핵심은 물리적인 소멸 대신 적군의 저항 의지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